어느 날 평범하게 인터넷을 탐험하던 나는 우연히 한 커뮤니티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 글은 지하실의 괴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열어보니 글쓴이는 자신의 실제 경험담이라 주장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쓴이는 몇 달 전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집은 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 글쓴이는 큰 고민 없이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 초반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고 글쓴이는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작고 이상한 소리가 지하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쥐나 작은 동물이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들려왔다. 글쓴이는 불안에 휩싸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끌어올라 마음을 굳히고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매우 좁고 기울어져 있었으며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포심을 더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글쓴이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먼지에 쌓인 곡가구들과 녹슨 도구들 사이로 빨간 눈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을 때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 빨간 눈빛은 글쓴이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갑자기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글쓴이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지하실에서 무작정 도망쳐 나왔다. 그 뒤로 지하실에서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거나 새벽 시간마다 집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글쓴이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집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충격적이게도 그 집은 몇십 년 전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실종된 사람들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결국 글쓴이는 집주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해야 할지 논의했다. 다행히 집주인은 예심 많은 사람이었고 글쓴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즉시 지하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지하실 깊숙한 곳에는 숨겨져 있던 작은 방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실종된 사람들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후 글쓴이는 그 집을 떠나기로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다. 답글들은 다양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글쓴이를 위로하고 조언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소름 끼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도시 전설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유지하며 독자를 무섭게 만들지만 여기서는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늦은 여름밤, 수연은 대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모임이 뜻밖에도 길어지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이미 끊겼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었다. 도로는 썰렁했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택시에 올라탄 수연은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고 차에 몸을 기대었다. 핸드폰을 보니 배터리가 거의 없었고 그녀는 슬슬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기사 아저씨는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즈음 수연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가 지나치게 고요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느 때와는 달랐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여기가 어디쯤인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이상하게도 전혀 본 적 없는 길이었다. 그 순간 조수석의 백미러 속에서 기사의 시선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해 보였다. 수연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최대한 차분하게 기사님 혹시 이 길이 잘못됐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 길이 지름길입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연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핸드폰에 마지막 전원을 모아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배터리는 이미 꺼져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는 온통 어두웠고 낯선 산길로 들어선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차가 멈췄다. 기사는 잠시 내리겠다며 차를 세우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수연은 이 순간을 이용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급한 마음에 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주위는 완전한 어둠이었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숲을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수연은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몇 미터쯤 달렸을까? 그녀의 등 뒤에서 어딜 가려고 그러니?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주저앉고 말았다. 갈 곳도 없었고 이제는 무릎도 떨려올 지경이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살길을 찾으려 하던 수연은 간신히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킨 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비추었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택시 기사였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창백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기사는 마치 수연을 자석처럼 따라오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수연은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었다. 수연은 전속력으로 도로 쪽으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다. 다행히 차는 멈춰섰고 젊은 커플이 타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들은 올곧이 그녀를 차에 태워주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기 전 수연은 다시 한번 그 택시 기사를 보았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이 경험한 그 길은 사고로 단종된 마을로 향하는 폐쇄된 길이었다. 과거에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도 영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기사 역시 사고로 숨진 영혼이었고 그녀가 탄 택시는 그날 밤 유령 택시였던 것이다. 수연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악몽처럼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나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학교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었다. 학교 건물 자체는 오래되어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내가 맡은 교실은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학생들과 교감에 나가며 지내던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찾아왔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나 혼자 학교에 남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다. 교무실의 조명을 끄고 가방을 챙겨 나가려던 순간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어느 하나 귓가를 스치는 소리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울림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엔 동료 선생님이 남아있나 싶어 복도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어둡다 못해 음침해 보이는 복도를 바라보며 발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복도를 걸어가자 소리도 나와 함께 점점 커져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던 중 그 발소리가 나지를 준 건 학교 끝에 체육관 문 앞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나는 선뜻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어두운 체육관 내부가 보였다. 순간적으로 경기를 일으킬 듯한 오싹함이 나를 덮쳤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잠시 눌렀다. 체육관에 들어가자 발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쿵쿵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운동장을 뛰는 듯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나는 소리에 홀린 듯 운동장 한가운데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리가 터진 곳은 바로 내 발 밑이었다. 발소리는 이제 확연히 들리고 있었다. 땅 아래에 무언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체육관을 탈출해 다시 복도로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분명히 나왔던 길인데 갑자기 복도가 생소해졌다. 내가 아는 복도가 아니었다. 쭉 뻗은 길 끝은 어둠으로 잠겨 있었고 아무리 걸어가도 익숙한 신호등 불빛이나 체육관 문은 보이지 않았다. 끝없는 복도가 이어졌다. 조금 지나자 복도의 양옆에는 문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 하나를 열었다. 문 안에는 낯익은 교실이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기괴했다. 바닥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듯하다. 돌아가라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나를 따라다니는 듯 내 시선을 삼켰다. 겁에 질린 나머지 다시 복도로 나왔지만 복도는 아직도 끝이 없었다. 그리고 들렸다. 이제는 발소리가 아니었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였다. 다시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해.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달려야만 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날 괴롭혔다. 얼마나 달렸을까. 결국 나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낯선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전히 속삭임은 귓가를 떠다녔고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사이는 이제 얼어붙어버린 고요함이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나는 교무실이었다. 어리둥절한 채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상시 같았다. 마치 꿈이라도 꾼 듯한 기분이기에 동료 교사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체육관 근처에 가본 적 있어요? 동료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다. 아, 그 얘긴 들어봤어요. 몇 년 전에 사고로 체육관 공사 중에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 이후로 밤에는 자주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밤엔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싸늘해진 몸으로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어두운 복도에 남아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없는 복도는 이제 나의 악몽이었고 그곳은 내가 다시 장소를 옮길 때까지 매일 밤 나를 위협하며 꿈속에 나타났다. 마을을 떠난 후로도 그 끝없는 복도와 불가사의한 속삭임은 머릿속에 남아 계속됐다. 지금도 문득 혼자 있을 때면 복도를 스쳐 지나갔던 그 찬 기운과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